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주변 분들과 관계에서?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저를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제 옛날에는 제가 물건을 팔려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제 물건을 누구한테 소개시켜주고 네. 또 정부에 소개시켜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영부인까지 이제 만나는 관계가 되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사실 인간관계인데 예, 그렇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와 대단한. 2004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친구 소개로 장관을 만났고요.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아제르바이잔 사업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체육관에 전광판 2개를 설치하는 것을 7개 나라에 입찰이 이미 돼 있던 건데 제가 1년 6개월을 쫓아다녔습니다. 장관을 만나려고. 그래도 못 만나고 장관실에 쳐들어가 가지고 장관을 만났고 이제 그것이 유럽 체조 선수권 대회를 위해서 전광판 2개를 설치해야 되는 것을 제가 이제 입찰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미 저쪽에 다 약속이 된 걸로 예. 이쪽으로 따내셨어요? 예. 제가 끈질기게 쫓아다녔고 좋은 제품 다른 나라보다 싸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입찰을 받아서 5월 말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 초에 테스팅해서 주기로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다를 했어요. 네. 근데 하루는 이제 체육부 장관이 급히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영부인이 아제르바이잔 체조 위원장인데 유럽 체조 선수권 대회를 갑자기 유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전광판을 5월 1일부터 4일까지 유럽 체조 선수권 대회를 하는데 오픈을 해달라고.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달을 땡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건을 배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장관이 부탁을 하길래 제가 알겠다고 하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회사 사장을 만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방법은 비행기로 가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 사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운임비를 저보러 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진 이제 저 수고비였는데 그럼 수고비를 내가 줄 테니까 비행기로 실어주라. 예. 그래서 비행기로 실어다가 그걸 다 마무리해서 그 행사에 완벽하게 이제 치러졌죠. 남는 게 없으셨겠어요. 번거 하나도 없네요. 예, 없죠. 이야. 그러나 신용은 지킨 예. 거고요. 그러고 나서 행사가 끝나고 영부인이 저를 불렀어요. 네. 불러서 이제 영부인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죠. 영부인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장관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영부인이 너무 감사하다고 막 고맙다고.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의 저를 만든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신용을 지키셨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들을 계속해서 맡으실 수 있는 예. 계기가 되셨군요. 네, 계속 매년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사업을 받았고요. 2011년도 8월 달에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 리모델링 펀드 역시 7개 나라 입찰이 들어왔는데 영부인께서 대입이 초이한테 주라고 그래서 제가 1억 2천만 불이면 한 1,300억 정도 드는 공사인데 그걸 제가 1년 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만나시는 분들에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는 선포를 하시면 반응이 어때요? 처음에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제 안 좋아하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이제 그러는가 봐다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왜 제가 늘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 어떤 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하겠다.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이 오늘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들으시는 분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지라도 크리스천으로서의 본연의 정말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신뢰가 쌓이겠네요. 이게 많은 이제 손해도 받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 파트너들이 저를 속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한 번도 제가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신뢰해주고 믿어줬던. 근데 저로서는 이런 생각이 가끔은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사업가로 보낸 게 아니고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업을 하게 하십니까? 하고 불평이나 투덜거릴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있었죠. 예. 제가 정체성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혼란이 또 오시겠네요. 저를 후원하는 교회도 그렇죠. 얘기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쩌자고 어쩌자고 이렇게 사역도 사역이지만 제 사업이 이렇게 커져갑니까? 뭐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이제 그죠? 비자 신분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비자만 받으면 되는 건데 왜 어쩌자고 이렇게 300불짜리가 110만 불이 되고 110만 불이 650만 불이 되고 650만 불이 1200만 불이 되고 막 이렇게 커가네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찌시려고 좀 이렇게 그러냐고. 근데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여기 선교사로 왔지 사업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또 고국에 후원하는 교회들이 알면은 난리가 날 텐데 그래. 이거 선교사 파송했더니 선교는 안 하고 사업한다고.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선교다. 처음에는 이제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다시 또 음성이 들리는 내가 하는 일이 선교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네, 비즈니스 선교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한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또 비즈니스 선교에 또 이렇게 목을 맸던 이유는 저희 그 10몇 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성장도 그치. 제가 시켜줘야 되고 그렇죠. 예, 끊임없이 요구사항을 다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얘들이 과연 내가 떠난 뒤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얘들이 자립할 수 있을까? 자립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부모, 형제, 이웃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무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네.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비즈니스에 이제 올인을 한 거죠. 네.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제 신분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이 이제 그 언더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위 레벨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 전도는 못 하죠. 네, 근데 네. 나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선교사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사업까지 잘 하시는 것은 선교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자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엇이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선교사님 속에 있는 어떤 달란트가 사업을 이렇게 잘하게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정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에 진짜 충성을 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즈니스가 선교다라고 했을 때 이 일에 진짜 최선을 다했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 하나의 롤 모델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선교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비즈니스와 선교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저는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바울 사도께서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한 것을 우리는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텐트 메이커가 시대 5세기, 6세기, 21세기 이 시대에는 비즈니스 선교로 갈아탄 거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세계 경제적인 이슈 속에 있고 이제 이슬람이라든지 불교권, 힌두교권에 이미 선교사 비자로 들어가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세계 어느 나라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 다 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와 이 선교는 동역의 관계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선교 사역과 비즈니스 선교 사역의 차이가 있을 텐데 장점이 있다면? 이제 저는 이제 비즈니스도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선교도 전쟁이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비즈니스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선교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됐던 기존의 성도가 됐던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또 선교하시는 분도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비즈니스와 선교가 같은 라인에 있다는 거죠. 이게 동역자라는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 나 뭐하러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럴 때
네가 하는 이 일이 바로 선교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실 때 저는 이제 그쪽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이해가 있거든요. 아제르바이잔에 수많은 외국인이 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은 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언론에 나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자 저를 여기에 보냈구나,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사업뿐만 아니라 선한 사역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요. NGO 단체나 장학재단, 국립대학의 뭐 한국어 문학과까지 설립을 하시는 일이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난민들이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에 아르메니아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분쟁으로 인해서 100만 명 정도 난민이 전국에 흩어져서 삽니다. 제가 이제 개인으로 이제 그 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계속 만들어주고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NGO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 국제 NGO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구호 사업을 계속 했죠. 근데 이제 영부인께서 사업을 주고 장관이 사업을 주고 돈 벌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언론이나 TV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그 대리만족을 이제 그렇죠. 예, 본인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NGO를 세우니까 회사 문을 닫아도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NGO를 통해서 이제 비자를 이제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그 컴퓨터 교실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건 문 못 닫으셨네. 정말 그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갔을 때 과연 이 차세대 애들한테 무엇이 필요할까. 뭐 제가 영어는 이제 가르쳐주지는 못하는 거고.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보급해주면 컴퓨터로 하고 영어만 알면은 우리 난민 아이들이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든 소망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총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기 때문에 나한테 NGO를 허가해줘라.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일을 한 거죠. 저기 장학재단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1년에 얼마나 아이들? 장학재단은 이제 한국에 작년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설립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6억 5천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 자녀들. 그다음에 개척교회 그 어려운 개척교회 자녀들 여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우리 한국어문학과를 설립하셨다는 이건 또 바쿠에는 이제 바쿠 국립대학이 종합대학이죠.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학생 수가 한 2만 명 정도 되고 지금 100년 된 대학입니다. 제가 이제 총장하고도 이제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한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 학교를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 학교에 한국 어문학과를 좀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총장을 만나서 이제 바로 이제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설립 허가를 받아서 제 아내를 이제 학과장으로 앉혀놓고요. 한국말 제일 잘 알자니까. 그래서 아내도 해야 할 사역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근데 이 바쿠 한국 어문학과 설립할 때도 우리 아내가 제발 좀 일 좀 만들지 말고 NGO를 설립할 때도 제발 일 좀 만들지 말라고 회사 또 다른 일 만들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지금은 좋아하시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아하죠. 최고의 남편이라고 하니까. 그럼 어문학과의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팀들의 식구들을 전부 다 교수로 임명해가지고 한 학기당 학생 10명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이제 6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의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지 학생들도 배우고 한국의 학생들도 배우고. 현지 학생들이 배우는 거죠. 한국어를. 한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문화까지 같이. 한국 문화. 문화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또 신앙이라든지 이런 게 스며들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제 거기 교수 위원들한테 부탁하는 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수업을 하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라. 제가 늘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한국 사회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지금 이제 한류에 이제 이런 이제 문화도 거기서 한류가 조금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제일 사업하기 어려운 것이 아제르바이잔. 그래요? 한국의 대기업의 무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지역이.
네. 그러면 다른 선진국들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와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예, 좀 어렵죠. 그런 환경이군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제 그 문화적인 측면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중동 문화, 터키 문화, 이슬람 문화, 중앙아시아 문화, 러시아 문화, 그다음에 코카소스 문화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이네요. 존재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한 70년 동안 통치를 받았잖아요. 이제 독립한 지 20년 됐으니까 어떤 그 사상적 혼란, 정신적 그 공백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그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아직도 지금 맥을 붙이고 있죠. 그렇다면 하여튼 저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보다 아주 강한 모슬림 국가보다는 그래도 기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예, 그렇죠. 예, 예. 러시아 예, 정교를 통해서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랑일 것 같아요. 이해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우리 저 선교사님께서 가셔서 사랑해 주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서로가 교류가 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이제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아내와의 관계, 팀원과의 관계, 또 다른 한국 사람들과 관계 굉장히 이제 제가 왔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새로운 길 개척하셨잖아요. 이제 힘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에게 이제 용기를 주는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 현지인들이 저한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현지에 있는 친구분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사랑 쏘는 데에서 사랑을 다시 얻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존경해주고 진짜 제 왕처럼 이렇게 대해주고 그분들을 저희 집에 초청하고 또 그분들이 저를 초청하기 위해서 줄을 설 정도로 이렇게. 뭐 지금도 이제 전화가 이제 계속 오죠. 언제 올 거냐고. 지금은 잠깐 나오시는 거죠. 그런 거죠.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국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넌 모든 건 다 보호해 주는데 제발 집에서 예배만큼은 드리지 말아라. 사정을 아는 거예요. 언어 배우듯이 2년 가면 언어 배우니까 다시 2년 동안 비즈니스를 배워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 여인을 찾아서 인터넷으로 교제하다가 세상에. 인터넷으로 만나서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러브 스토리가 있었어요.